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리플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 시총 차트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리플 차트에서 제가 이제 지금 주봉 차트를 열었습니다. 리플 주봉 차트 달러 보시면 지금 초록색은 50주 이평선이고요. 이 검정색은 120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때요. 이때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죠. 50주와 120주가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위치가 어디냐? 50주 이평선 위에 있고요. 현재는 5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고 120주 이평선 사이에는 딱 갇혀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이런 상태인데 이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 주봉이에요. 주봉이고 보시면요, 초록색이 50주 이평선이고 검정색이 120주 이평선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120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 주에 일단은 50주 이평선 넘어가고 그 이후에 120주 이평선을 안착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2주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XRP도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일단은 50주 제가 지난주에 50주 이평선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50주 이평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50주 이평선에 안착했다는 의미는 결국에 1년 동안 이 XRP를 매매한 사람들, 물론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아직도 4,000원에 물려있다. 근데 왜 이렇게 50주 이평선에 안착했다라고 하니까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에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동안 50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값이 지금 이 자리인 것이고, 그때 물론 당연히 손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득 본 사람들도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은 수익 구간에 평균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받고, 이제 여기서 제가 50주 이평선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완전히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금 봉이 현재 위치가요, 일단 50주와 120주 사이에 딱 갇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흔들다가 지금 120주 이평선이 0.43달러입니다. 0.43달러니까 지금이 0.40이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한 7, 8%, 지금 가격에서 한 7, 8%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120주 이평선에 이제 안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저는 이제 아까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50주와 120주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 50주 이평선을 이제 돌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당겨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2, 3주 안에 뭐 당장 이번 주에 120주 이평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봉 마감을 120주에 올라갈 수 있고,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이렇게 주봉 위치상 지금 위치 리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다라고 하면 물론 한 주 정도 더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일단 120주 위에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0주 이평선 50주 이평선 올라가서 안착하면서 바로 120주 위까지 올라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게 양봉이 나온 거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120주 위에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미넌스 차트는 현재는 지금 58.9에 있습니다. 58.9.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도미넌스가 이 우하향하고 있는 이 채널의 상단부에 있어요. 채널의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는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또 플랫폼 코인들, 뭐 이더리움 이오스, 그리고 또 이제 뎁들, 그에 해당되는 뎁들까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성장할 것이고, 그 볼륨을 그런 알트코인들이 차지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도미넌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현재 위치는 이제 우하향하는 채널에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삼각수렴했던 구간의 이제 중심선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일 이평선 물론 맞진 않았지만요, 이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상태에서 현재 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일단 N자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겠죠. N자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일단 N자 하락의 목표치는 이 50일 이평선을 깬다라고 하면, 저는 이 보시면 추세선, 초록색 추세 라인, 이 초록색 추세 라인까지는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고, 이 초록색 추세 라인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빠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지지받았던 라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냐면요,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52.6 도미넌스로 52.6짜리에서는 한 차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52.6 전에 52.6이든 이 추세라인 위에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50일 이평선을 깬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57.5를 확실하게 깨주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7.5를 깬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비트코인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아직까지도 이제 교체를 안 했다라고 하면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는 지금 보시면 2300, 어제 제가 이제 시총 차트 단위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지금 2390억 달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시총 위치가 2017년도 3월 위치라고 제가 전 3월 위치와 비슷하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 꼬리를 이때는 이제 길게 달았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 주도 아래 꼬리 윗꼬리 같이 달린 상태에서 시총을 이제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저점을 계속 높였다라는 거예요. 시총의 저점을 계속 높였다. 시총의 저점을 계속 높였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이 시총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저점을 이제 가파르게 높이면서 올라가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이 양봉 길이가 길어져요. 양봉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때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아마 이 채널의 중심 라인까지는 보시면 거의 뭐 3주 만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 지금 이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얼마 만에 도달하느냐, 여기서 뭐 앞으로 2-3주 또는 지금 이때 보시면 5주에서 6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1-1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단축된 모습으로도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흔드는 작업도 이때보다는 꼬리가 훨씬 짧습니다. 현재 이때는 보시면 굉장히 꼬리가 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꼬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흔드는 작업도 이때만큼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좀 축소시켜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시총도 계속 이제 오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볼 것이고, 여기서 분명히 채널 상단부 근처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은 아마 이제 도미넌스 차트도 여기에 위치를 했을 때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채널 하단부에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 하단부로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알트코인들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간단하게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Q&A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에 제가 이제 영상 시작할 때 이제 해밀리 여러분 하잖아요. 그래서 해밀리란 이름이 너무 좋다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해밀리 그 박폴님이 해밀리를 검색을 하셨대요. 검색을 하니까 해밀리가 지명으로 있습니다. 원래 없던 지명인데 그 없던 지명인지 있던 지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그 세종시가 그 지금 특별 자치구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 만들어진 지명 같아요. 해밀리라고. 그 위치를 보니까 그 세종시 위에 해밀리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해밀리거든요. 오강표의 묘 위에 여기 이제 해밀리라는 지역이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 세종 신도시입니다. 세종 신도시고 이 세종시 위쪽에 이렇게 해밀리가 있더라. 그래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다음에 정모를 해밀리에서 한번 해볼까. 근데 논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논밭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밀리에서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시에서 모여서 해밀리로 한번 견학을 가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다시 한번 이제 해밀리 이름 져주신 분들, 이름 지어주신 구독자분들 두 분이 계셨거든요. 두 분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사뮤엘님이 건강한 음주법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셔서 뭐 사실 저한테는 이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술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드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이 글을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만 읽어볼게요. 안주를 최소화시켜라. 술을 드실 때 그리고 버터, 치즈, 기름을 음주 전에 일정량 드셔서 이제 위를 코팅을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 숙취 해소의 최고의 방법으로 토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토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안주를 든든하게 드시면 술이 덜 취한다. 일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주셨고, 다섯 번째, 음주 후에 누룽지나 라면 반 개 정도를 꼭 먹고 자라. 이건 약간 이제 또 사람마다 그 체질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화가 날 때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 관계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IL4262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개인 지갑으로 토스트 월렛 쓰시는 분 계신가요? 거래소는 마음에 안 들어 쓰고 있는데 보증금 20XRP가 좀 걸리네요 해주셨고, XRP 리플을 지갑을 만들려면 그 보증금 20XRP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400원이니까 한 뭐 만원도 안 되는 돈이면 지갑 만드는 데 쓸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개인 지갑을 XRP 관련된 개인 지갑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 이제 리플 가격이 만약에 10만원이라고 하면 20XRP 들어가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싸게 들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XRP 싼 가격이니까 그냥 현금 만원으로 만약에 뭐 한번 아끼신다고 생각하고 커피 한 잔 안 마신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이제 쓰시면 지갑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에릭 윤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윤님이 지금 월드 커런시 관련된 내용을 써주셨어요. 아마 이제 스텔라 루멘을 투자하고 계신 것 같고 스텔라 루멘을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월드 커런시는 스텔라 루멘 유대금융계의 핵심 기업인 IBM에서 스텔라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통화 기틀인 블록체인 월드와이드 구축 중, 이로 인해 이 월드 커런시와는 다른 화폐, 일명 캐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부 암호화폐류는 의도적으로 소멸당하게 될 듯. 누군가는 캐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암호화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시는 그 캐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 생태계만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신뢰를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 오히려 플랫폼이라든가 뎁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월드 커런시에 도전하는 어설픈 화폐 구축망을 갖춘 코인은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고 봄.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저랑 이제 의견이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전세계 화폐는 금융세력의 입맛에 맞게 인플레이션 기능도 있어야 한다. 리플은 이제 디플레이션이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또 인플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오스라든가 뭐 이더리움 같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통화는 필연적으로 달러와 같이 언젠가는 소멸됨.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또 그 플랫폼 코인이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뎁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있어도 그거를 조절하면서 저는 충분히 예전에 달러처럼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크립토커런시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통화 수단이 될 것이기에 화폐와는 별개로 그들의 부를 영원히 축적 아니 매년 그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디플레이션의 성격을 가진 별도의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 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게 화폐 가치로서 쓰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릭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리플은 이제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또 이걸 또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견은 다 다르다는 거. 전 세계 모든 자산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이를 그 가치 수단을 척도로 삼아 표현되고 이를 월드 커런시인 스텔라 루멘과도 교환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화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년 자산이 줄겠지만 모든 실물 경제와 연동된 이 가치 수단을 가진 사람의 자산은 줄어들지 않으며 심지어 디플레이션으로 영원한 부를 유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이 월드 에셋과 교환할 수 있는 스텔라 루멘 코인 수는 매년 증가하게 되고 마치 매년 짜장면 가격이 오르듯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텔라 루멘을 굉장히 좋게 보고 투자를 아마 하고 계시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제 100% 주간으로만 끄적여본 뇌피셜이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쭉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스텔라 루멘은 없어질 거다, 스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히려 이렇게 또 에릭님처럼 굉장히 유망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금은동님이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 읽진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도록 할게요. 만약 리플하고 스텔라 중 월드 커런시가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IBM 월드 와이어가 스텔라 기반의 블록체인이라서 스텔라 루멘이 월드 커런시가 될 거다라고 하기엔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리플은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테크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각국의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 송금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가고 있는데 반해 스텔라는 특별히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IBM 월드와이어가 초기에는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어찌된 연유로 스텔라 기술을 바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IBM과 서로 배척 관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회사가 겹치는 부분은 자신들이 중심에 서서 여러 국가의 통화와 암호화폐를 교환해 주겠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리플이, 그러니까 금은동님은 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중앙은행과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협약을 맺는 이런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 리플이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리플은 또 리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 루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비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5만원짜리 그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5만원짜리 화폐도 있고 또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만원짜리 화폐도 있습니다. 그리고 5천원, 1000원짜리 화폐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화폐가 여러가지 단위의 화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리플이 뭐 5만원짜리 5만원이라고 하면 뭐 스텔라 루멘은 뭐 만원이나 5천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또 다른 뭐 트론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다른 단위의 화폐로서 우리가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사건 AI로 돌려본 비트코인 예측과 현 가격대 트라이앵글 후 시간을 보내고 재상승 시나리오 너무 고마운 자료입니다. 어제 이제 LW님이 이 그 인공지능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마 이제 송기봉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와사비님 분석도 그렇고 아마 비트 조정 시기에 알트가 10배씩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달이면 족한 듯. 제가 아까 이제 리플도 120주 이평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총 차트 움직임도 그렇고 시총 차트도 결국에 앞으로 그 채널 하단에 중심선을 넘어가는데 뭐 5주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단 채널 중심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바로 3주 만에 그 채널 중심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겁니다. 2분의 1 지점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2달이면 충분히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단기적 추가 상승 가능하나 장기 관점 모르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네요. 조정받고 최대치 $50,000
어제 이제 55,000달러까지 인공지능에서는 범위는 나왔습니다. 비교 대상은 이제 BTC 마켓의 TrueUSD 차트를 참조했다 얘기해 주셨고, 이더리움 조정이 조금 올지 아니면 그냥 현지점에서 바로 상승할지 한 달 정도의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상방이고 40에서 80만 원까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변곡점이 발생했다. 리플, 트론, 퀀텀, 에이다, 오미세고, 에이다 얘기해 주셨고, 스텔라루멘 이렇게 다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어제 엊그저께 저녁 영상에서 차트, 알트코인들 차트 이제 말씀드리면서 BTC 마켓에서도 동일한 거의 대부분 패턴이 비슷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급락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현재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 놓은 그런 모습이고, 몇몇 알트들은 15일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까지 딱 이제 붙여놓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변곡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충분히 큰 상승을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 조건에서 주봉 50주선 돌파한 종목은 이더리움과 리플이네요. 트론, 에이다 돌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22시 분위기가 싸하다 모르겠다, 나도 전량 다 실었는데 하늘에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을 받아도 사실 조정을 받아도 두 달 뒤면 다시 이 지점 위로 올라와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거죠. 1년 우리가 4개월 5개월 기다렸는데 뭐 두 달 한 달 정도 조정받고 올라와서 다시 지금 고점 넘어가서 $10,000 넘어가서 $20,000까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거 못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한용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알려진 지금도 주변 사람에게 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H채널 소개는 했지만 박경철 명강의 얘기해 주셨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주대에서 박경철 지금 이제 의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경철 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친구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 초창기, 닷컴 버블 초창기에 그 어디 강연장에 같이 이 박경철 씨랑 같이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한 사람이 칠판에 www 이렇게 3개를 써놓고 막 얘기를 했다랍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친구는 그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야 이거다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막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투자를 하면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쭉 물어보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고, 박경철 씨는 얘 이상한 거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안 두고 있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친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제 뭐 플랫폼 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이 플랫폼 뭐 이오스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뎁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 세상이 뭐 VR과 또 연결해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런 게 뭐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면서 아 진짜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이 블록체인 시장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돈 벌 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좀 더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결국에 그런 기업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도 초창기에는 저도 이제 똑같았어요. 인터넷 처음에 다음 메일로 무료로 이제 메일 뭐 서비스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벌 것인지, 이걸 왜 무료로, 지금 우리는 이제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걸 왜 무료로 이메일을 보내게 해주는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이다 보니까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무료 서비스를 했던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막 사용하고 아직까지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뭐 유튜브 같은, 아니면 구글 같은, 아마존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그런 플랫폼 코인과 거기 안에 있는 뎁들이 그런 가격으로 올라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뭔가 딱 이렇게
가슴속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다음으로 김정열님이 매도를 USDT 테더로 해서 보유를 하니 조그만하지만 수익이 나네요. 아마 수익이 났다는 게 원화로 갖고 있는 것보다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테더로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테더의 신뢰성이 부족해서 많이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얘기를 해주셨고, 잠시만요. 지금 테더는 일단 신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약간 좀 꺼림칙하다라고 하시면 그 트루 USD가 있습니다. 트루 USD라고 업빗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루 USD랑 테더와 이 차트인데 오히려 지금 0.995로 트루 USD가 약간 쌉니다. 약간 오히려 이게 1이 됐을 때 테더랑 트루 USD가 둘 다 이제 1달러로 똑같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분자에 있는 트루 USD가 가격이 지금 1에 못 미치잖아요. 1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분자에 있는 트루 USD가 테더보다 조금이라도 지금 싼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테더로 바꾸지 마시고 트루 USD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트루 USD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외부 이제 감사기관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자신들이 발행한 트루 USD와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를 매달 이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신뢰도가 있는 트루 USD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제 불장 잠깐만요.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MVT 지표를 가지고 지금이 거품이다. 과매수 구간이다. 항상 MVT 지표가 올라왔을 때는 폭락이 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 지금 이 우블닷컴 사이트를 가시면 이렇게 이제 보조 지표들 이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이 있고, 그 중에 비트코인 MVT 이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와사비님이 이제 올려주셔서 이걸 작년인가 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보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이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충분히 싼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일단은 지금 위치가 이렇게 여기 이 선으로 그린 이 위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도 말 이때도 이렇게 이 실선으로 넘어간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고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보조 지표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 지표는 진짜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우리가 써야 된다. 비트코인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죠. 이제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일봉에서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털렸던 구간이 어디냐면 4,200달러. 4,200달러 이때입니다. 이때. 이 4,200달러 넘어가기 전에 개인들 털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보시면요. 이때 RSI가 87까지 올라왔습니다. 87까지 올라왔고, RSI가 87에 올라왔을 때는 폭락이 왔다. 폭락이 왔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여기서 진짜 3,000불, 최소 3,000불 초반까지 빠질 거다. RSI가 87까지 올라왔을 때는 뭐 30% 조정이 항상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아마 이 보조지표 믿고 매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털리셨을 거예요. 털리셨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하고 오히려 4,200불에서 5,400불까지 올라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데 RSI는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 지표는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MVT 지표도 저는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비싸다, 싸다 비싸다, 이걸 뭐 우리가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걸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물론 여기서 이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수 있는데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횡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MVT 지표가 횡보할 수 있고, 횡보하거나 여기서 오히려 돌파해서 올라간 이후에
올라온 이후에 아까 이제 RSI 지표 보셨던 것처럼 조정을 받으면서 뭐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오히려 이 MVT 지표를 확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는 너무 이제 신뢰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그냥 그럼 지금은 분명히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미리 이제 세웠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7,400, 뭐 8,400부터 매도를 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10,000달러, 뭐 15,000달러에 매도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채널 중반에 왔을 때 매도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더해서 뭐 아까 이제 RSI라든가 이런 MVT 신호에서 이렇게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오면 여러분이 세우셨던 먼저 여러분이 세우셨던 그 매도 자리가 좀 더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게 좋지, 이걸 가지고 나 여기서 다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물론 지금 고점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조지표 말씀 나온 것처럼 고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 신호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채널을 보시면 4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4분의 1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중심선도 넘어가지 않은, 아직도 저는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큰 그림에서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이 보조지표를 빼고요. 보조지표를 우리가 보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싼 영역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RSI도 뭐 이렇게 보면 고평가 영역에 있을 수 있지만 월봉으로 보면 RSI도 지금 이제 올라가기 또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은 또 싼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불장 2020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승인이나 벡트 개장하면 비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말인즉 알트로 비트를 사기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많은 사토시가 비트를 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토시가 비트를 사는데 필요해져서 비트 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벡트 거래소는 비트 현물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벡트 개정 후 비트 품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먼저 일단은 이거는 비트 도미넌스가 그럼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대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토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토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보다 이제 비싸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올라와서 비트 도미넌스가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면 그때 벡트 거래소 오픈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해주면서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사토시 가격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불장 2020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벡트 거래소가 오픈했을 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벡트 거래소가 오픈했을 때, 오픈하기 전에 큰 상승을 미리 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게 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벡트 거래소가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 ETF 승인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됐다. 시장에 그 가격이 선 반영이 된 것이고 오히려 오픈하면서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주식이라든가 경제 관련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해 주는 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책이에요. 투자 총서 1, 2, 3권인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3권인데 꼭 사서 이제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거, 셋째는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랜 격언 중에서 배고픈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생선 한 마리를 줘라. 하지만 그 친구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에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방송을 하고 있는 목적도 사실 이 부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리딩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리딩해서 신호를 줘서 지금 이거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H채널이 이거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이거 사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비트코인 채널 차트를 보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아까 뭐 말씀드렸던 XRP 50주와 120주 이평선 사이에 있는 이 XRP 차트를 보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장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셔서 나중에 제가 이 방송을 진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투자를 판단해서 해 나가실 수 있게끔, 그때도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한 종목이라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분들이 되셨으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은 다 그런 분이 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빼따콤플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정사실화예요. 기정사실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단어를, 용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소문으로만 존재하다가 결국 명확하게 밝혀진 악재라든가, 악재뿐만 아니라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호재는 더 이상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호재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정사실화 딱 돼버리면 그때는 그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있거나. 아까 제가 이제 벡터거래소가 오픈한다 라고 했을 때 미리 선반영돼서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벡터거래소 오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리플이 지금 400 얼마입니다. 400 얼마인데 만약에 단기간에 뭐 2달 만에 리플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서 진짜 전고점까지 갔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죠. ETF 승인, 그리고 뭐죠? 지금 벡터거래소 오픈 딱 나오면서 갑자기 신규까지 풀어줍니다. 신규도 막 들어오는데 이때는, 야 그럼 우리도 지금 기존에 이제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 야 이거 벡터거래소 오픈하고 지금 ETF 승인 났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선 반영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그때는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현금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시장이 움직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빼따콤플리고요. 그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결국에 이제 심리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미리 악재도 선반영시켜서 이제 퍼드성 기사를 날리면서 뺀 다음에 오히려 악재가 딱 터져버리면 가격을 올려버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나왔던 그 비트코인 SV도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 악재를 내오면서 했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에서 확 올려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한 매매가 이 빼따콤플리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맨코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도미너스 차트에서 월 단위로 보면 MACD가 매수세 추세가 상승 구간인데 일봉으로 봤을 때 하락 구간이어도 큰 하락이 나올까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안 떨어지고 몇 달은 흐지부지 하다가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로 큰 하락하기에는 월 단위 추세가 너무 상승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도미너스 차트에서 지금 도미너스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니까,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고 여기에 지금 MACD를 적용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MACD가 아까 제가 RSI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MACD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네. MACD가 올라가서, MACD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오히려 도미너스가 이제 이거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MACD를. 예. MACD를 보시면 지금 그 맨코인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요, 제가 이 우하향하고 있는 이 도미너스 차트와 비교해서 달러 대 엔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러 대 엔화 차트도 제가 장기간 우하향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월봉이에요. 이것도 월봉이고, 보시면요, 지금 이런 위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도미너스 차트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지금 이 달러 대 엔화 차트 위치가 지금 여기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로 본다라고 하면요,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로, 그럼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올라갔죠. 올라간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와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물론 월봉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지표는 그래서 항상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참고적인 수단으로만 이용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보조지표보다는 제가 그래서 보조지표를 필요에 따라 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추세를 제가 계속 보잖아요. 추세와 지지와 저항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더 우선이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보조지표 맹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MACD 하나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매매해서 저 큰 돈 버는 분들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오히려 이제 깡통 중간에 그 MACD라든가 뭐 RSI 이걸 너무 맹신해서 이거 가지고 선물 옵션 매매하다가 깡통 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진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참고하는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조지표를 우리가 완전 버리자 이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서 보조지표를 딱 같이 붙여서 봤을 때 거기에 더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내가 판단한 게 진짜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할 때, 매도라든 매수라든 그때 이제 좀 더 신뢰도를 높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는 이런 정도로만 이용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깨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참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들고 가기로 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간단하게 짧게만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미넌스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매도를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완전 반대로 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왜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이 시장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했지, 알트코인들이 무조건 상승합니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알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에 좀 더 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도 당연히 갖고 있죠. 만약에 제가 100% 신뢰를 해서 100% 야 무조건 알트코인이 갈 거야, 비트코인은 이제 못 갈 거야 라고 하면 제가 비트코인을 뭐하러 갖고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다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가져가겠죠. 근데 1%만이라도 제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QQQ DKK 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우식님이 해밀리 이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이장이 됐어요. 해밀리 주민은 과거 박통시절 대전 대덕구 시골마을 연구단지 사람들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예, 아닙니다.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해밀리입니다. 세종시 해밀리.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QQDK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거래소 간 코인 가격 차이로 인한 재정 거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빗썸의 리플 가격은 480원인데 코인원의 리플 가격은 500원이라 할 때 빗썸에서 코인을 구매 후에 코인원으로 송금해서 팔면 20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근데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 거래 하실 수 있고, 이걸 이제 보수로 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발자분들은 이걸 보수로 해서 자동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그 거래소 간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호가창에 주문을 딱 넣으면 호가창에 주문들이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봇들은 뭐냐면 결국에 거래소 간에 어떤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봇들이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대신 할 때 주의를 할 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봇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손으로 이런 재정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하시고요. 빗썸에서 코인원을 보냈죠. 보냈는데 보내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내서 매도하는 그 순간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1분 만에 빠졌어요. 빠져서 뭐 50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는데,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코인원에서 파내려면 코인원에 미리 리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인원에 리플이 있고 빗썸에는 원화가 있는 상태에서 빗썸에서 리플을 원화로 사신 다음에 사시고, 그 다음에 바로 코인원에서 그 리플을 파시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작업을 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